대한민국 네이션 탐사 프로젝트. 이번 시간에는 로마법 대전과 유스티니아누스의 법치 실험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민법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프랑스 민법, 독일 민법, 그리고 그들의 뿌리는 모두 한 사람의 기획에서 출발합니다. 바로 6세기 동로마 제국의 황제 유스티니아누스입니다. 그는 로마법 대전을 집대성했고 그 법은 1000년이 지나 근대 유럽의 시민법으로 재탄생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 법을 만든 유스티니아누스 자신은 그 법으로 제국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시민 없는 법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로마는 시민이 곧 국가의 주인이었던 도시였습니다. 그 전통은 콘스탄티노플로 이어졌고 그 도시에서도 시민들은 여전히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콘스탄티노플 히포드롬에서 열리던 전차 경기에서 자신이 원하던 팀을 응원하던 응원단은 시간이 지나며 사실상 정당처럼 기능했고 전차 경주일은 민중이 정치적 입장을 드러내는 날이 되었습니다. 청색당과 녹색당은 본래 전차 경기 응원단에서 출발한 집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이들은 단순한 스포츠 팬덤을 넘어 정치적 충성심과 종교적 노선을 대표하는 거대한 민중 세력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한 적대도 격렬했습니다. 경기장의 난투, 신앙 논쟁, 심지어 귀족과 평민 간 갈등까지 그들은 거의 모든 이슈에서 충돌했습니다. 하지만 유스티니아누스의 통치는 그 적대마저 무의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민중에게 과중한 세금을 물렸고 정치와 종교 모두 황제의 권위 아래 통합하려 했습니다. 그 결과 불만은 폭발 직전까지 고조됩니다. 전차 경주를 응원하던 시민들의 분노는 결국 황제를 향했습니다. 그리고 니카발란이라는 이름의 폭발로 이어집니다. 청색당과 녹색당이 사상 초유로 한 목소리를 낸 사건. 처음엔 단순한 훌리건처럼 보였던 군중은 점차 정치적 데모 집단으로 변해갔습니다. 이렇게 모인 민중은 로마의 전통에 따라 새로운 황제를 지명합니다. 원로원은 유력한 정치인 중 한 명을 후계자로 지목했고 히포드롬은 곧 제2의 민회처럼 기능했습니다. 민중이 스스로 새 황제를 지명했다는 사실은 유스티니아누스의 정통성이 무너졌다는 증거였습니다. 황제는 퇴위를 심각하게 고민했고 이미 수도를 떠날 준비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황후 테오도라는 단호히 말하며 그를 붙잡습니다. 도망치는 것이 두렵다면 나는 궁정에서 죽겠습니다. 자주색 황제복은 가장 고귀한 수위입니다. 유스티니아누스는 결단을 내리고 즉각 행동에 나섭니다. 벨리사리우스와 나르세스를 불러들이고 히포드롬 안의 반란군을 하나로 모이게 한 뒤 출입문을 닫고 군을 투입합니다.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당시 약 3만 명이 학살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날 로마 시민적 전통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날 이후 로마 황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법과 군대를 지배하는 진정한 도미누스로 변화합니다. 유스티니아누스는 무력으로 반란을 진압했지만 그로 인해 드러난 정통성의 불안은 법을 통해 메꾸고자 했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는 신의 이름으로 지배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1000년 넘게 축적된 로마법을 정리하고 체계화하기로 결정합니다. 그가 추구한 법은 단순한 법률 정비가 아니라 제국 전체를 하나의 신적 법적 질서 속에 다시 묶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서의 상징이 바로 로마법 대전이었습니다. 그 법전은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첫째, 코덱스, 황제의 칙령을 집대성한 공식 법령지. 둘째, 다이제스트, 고전 법학자들의 판례와 해석을 모은 결정판. 셋째, 인스티튜션, 후대 법관과 관료를 위한 법학 교과서. 표면적으로는 로마의 법적 전통을 계승한 위대한 작업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법전은 단지 과거를 정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법을 통해 겉으로는 폭력적 독재자가 아니라 법치의 이름으로 질서를 세우는 황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러나 그 법은 결국 권력의 논리를 제도화한 틀이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종교와 재산권의 통제였습니다. 정통교회를 제외한 모든 신앙은 이단으로 규정되었고 이교도 철학자들은 추방당했으며 그들의 재산과 교육기관은 몰수되었습니다. 고대 학문과 관습은 불법이 되었고 법은 신앙 탄압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이 법이 제국 전역의 현실을 무시한 일괄적 체계였다는 점입니다. 콘스탄티노플의 기준으로 만들어진 법은 이탈리아, 북아프리카, 시리아의 지역적 법문화와 전혀 맞지 않았고 기존의 관습법은 무시되었으며 모든 것이 황제가 만든 법에 의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법을 집행하는 것은 황제가 임명한 관료와 법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현지에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왜곡하고 이단으로 낙인 찍은 이들의 재산을 강탈하며 법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챙겼습니다. 결국 로마법 대전은 법 앞에 평등을 보장한 것이 아니라 법 뒤에 숨어 권력을 행사하는 시대를 열었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는 법으로 통합을 꿈꿨지만 그 법은 시민이 아닌 황제를 위한 법이었고 그 집행은 질서가 아닌 부패와 불신을 낳았습니다. 로마법 대전을 완성한 유스티니아누스는 그 법과 질서를 제국 전역에 적용하기 위한 고토 수복 사업을 착수합니다. 그는 한때
로마였던 이탈리아, 북아프리카, 스페인 지역을 다시 제국의 품 안으로 되돌리고자 했습니다. 선봉에는 벨리사리우스가 있었습니다. 게르만계 출신으로 추정되지만 그 누구보다 로마적이었던 장군. 그는 기동력 있는 소수 정예 군대와 현지 민병대를 동원해 기적같은 정복을 이어갑니다.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는 현지 로마 유민들의 자발적 협력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가 돌아오길 원했습니다. 수십 년간 고투족, 반달족 지배 아래 있었던 이들은 자신이 다시 로마 시민이 되리라는 기대 속에 벨리사리우스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정복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은 정복지에 수도 기준의 일괄적인 법률과 행정체계를 그대로 이식했습니다. 문제는 법과 행정 방식이었습니다. 동방제국식 전제적이고 형식적인 법률 적용은 오랜 자치와 관습을 중시하던 서로마 시민들에게 극도로 이질적이었고 그들에게는 단순한 통치를 넘어선 폭군적 지배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결과 로마의 귀환을 환영하던 유민들조차 곧 냉소와 저항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들이 기다려온 로마는 시민들을 위해 싸우는 시민의 제국이 아니라 그들을 법으로 시민을 억누르는 관료의 제국이었던 것입니다. 이 순간 그들은 로마로부터 해방된 것이 아니라 로마에 의해 배신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몇 년 뒤 동로마는 결국 현실을 인정합니다. 지역 실정에 맞춘 법 적용과 자치적 행정을 허용하자 놀랍도록 빠르게 이탈리아는 안정화됩니다. 결국 이 모든 혼란이 법을 잘못 적용했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은 비극이자 아이러니입니다. 어떤 면에선 코미디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로마법은 원래 시민의 법이었습니다. 서로의 권리를 보장하고 공동체 내에서 자율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약속이자 규범이었습니다. 로마는 이것을 모스 마이오룸이라 칭했습니다. 하지만 6세기 제국에는 그 법을 누리고 책임질 시민이란 존재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귀족은 병영 귀족으로 전락했고 민중은 종교에만 의존했습니다. 행정은 부패했고 사법은 무력했습니다. 그 결과 법은 공동체의 규범이 아니라 황제의 명령을 정당화하는 통치 장치가 되었습니다. 시민 없는 법은 사회 질서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지배 질서를 고착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게다가 유스티니아누스는 황제의 권한을 절대화했지만 정작 그 황제를 어떻게 선출하고 계승할 것인지에 대한 법적 정의는 제대로 정의하지 못했습니다. 계승권이 불분명한 채 합의로 도출되는 게 로마의 전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법에는 로마의 전통 존중, 즉 모스 마이오rum을 황제의 의무 중 하나라 정의했습니다. 법은 제국을 촘촘히 규율했지만 그 법을 행사할 자리를 두고는 군대, 궁정, 음모, 쿠데타가 반복되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결국 제국은 법의 외양을 유지했지만 정치적 실상은 지속적인 황제 탈취의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스티니아누스는 이 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끝없는 전쟁과 행정 확장을 감행했고 국고를 소진해가며 제국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공들여 점령한 이탈리아 반도조차 법으로는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그 법은 공동체를 통합하지 못했고 시민을 다시 일으켜 세우지도 못했습니다. 마침내 그 법은 로마인들에 의해 거부당했습니다. 한때 그들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로마법은 더 이상 그들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유스티니아누스가 죽고 그의 법은 남았지만 그가 꿈꿨던 전통신앙과 로마법에 기반한 통합제국, 즉 기독교와 법으로 묶인 하나의 네이션은 끝내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로마인들에 의해 로마법은 거부당했습니다. 한때 자신들의 자부심이었던 로마의 제도는 더 이상 그들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아이러니합니다. 유스티니아누스가 만든 로마법 대전은 그의 제국에서는 실패했지만 후대 유럽에서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중세 후반 로마법은 대학과 법학의 체계 속에 복원되었고 근대에 이르러 프랑스 민법정, 독일 민법정, 여러 유럽의 시민법 체계가 바로 로마법 대전을 바탕으로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근대 유럽은 황제가 아니라 시민의 선택에 따라 법을 도입했습니다. 법을 도입한 주체가 누구인가? 바로 그 차이가 유스티니아누스의 실패와 서유럽의 성공을 갈랐습니다. 시민 공동체를 기반으로 로마법을 도입한 근대 유럽은 네이션 빌딩에 성공하는 강력한 힘이 되었습니다. 같은 로마법이었지만 시민이 없는 곳에선 억압의 도구가 되었고 시민이 있는 곳에선 자유와 질서의 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남아있습니다. 한국은 과연 시민 없는 법치 위에 국가를 세우려 하지 않는가? 유교적 덕치를 이상화하며 법을 거추장스러운 통제 수단으로 치부하고 있지는 않은가? 시민이 빠진 법은 언제든 권력의 도구로 전락합니다. 법이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라 시민적 합의, 즉 모스 마이오룸이 뒷받침된 법 질서를 세우지 못한다면 그 사회는 결코 네이션이 될 수 없습니다. 나라를 세우는 것은 법이 아닙니다. 시민의 전통과 계약이 국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전통은 유교적 덕치가 아니라 서양 시민사회가 쌓아온 합의의 전통입니다. 법은 시민적 합의 아래서만 힘을 가집니다. 이어지는 다음 시간에는 군주와 교황의 치열한 대립 속에 어떻게 정교 분리의 씨앗이 유럽에 뿌려졌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